베스트픽 역사 스터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냉전 초기까지 미국과 소련 관계의 변천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영토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오스만, 그리고 러시아 제국까지 정말 거대한 제국 4개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보통 제국이 하나 무너지면 그 자리를 다른 세력이 바로 채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힘의 공백은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정말 거대한 힘의 공백이 생겼고 그 폐허 위로 완전히 다른 두 거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이요. 네, 바로 미국과 소련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두 나라가 그냥 힘만 가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힘만 가진 게 아니라면요? 각자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선교사적 사명감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세상을 재편해야 인류가 행복해진다는 식의 어떤 구원자 서사를 각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본주의적 구원과 공산주의적 구원, 이 두 개의 약속이 충돌하는 서막이 열린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 그 두 구원자의 청사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먼저 미국 쪽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죠. 네, 윌슨은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한 세계라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14개조 평화 원칙이요. 맞습니다. 그 비전이 14개조 원칙에 집약되어 있는데 핵심은 민족 자결, 그리고 자유무역, 국제연맹 같은 것들이었어요. 모든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투명하게 국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상적인 그림이었네요. 사실상 미국식 가치를 전 세계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삼주의의 끝판왕처럼 들리네요. 그럼 반대편에 있던 소련의 레닌은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았겠네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닌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의 해방.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이요? 네, 레닌은 자본주의 자체가 착취 시스템이니까 민주주의니 뭐니 하는 것들은 전부 허상이라고 봤습니다. 아, 시스템 자체를 문제 삼았군요. 그렇죠. 진정한 구원은 이 시스템 자체를 폭력혁명으로 뒤엎고 국경을 넘어서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 거기에 있다고 믿었죠. 와, 윌슨이 기존의 틀 안에서 세상을 개선하려 했다면 레닌은 그 틀 자체를 파괴하려고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거창하고 서로 양립 불가능한 비전을 품고 출발했는데 막상 1920년대 두 나라가 처한 현실은 정말 딴판이었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광란의 20년대를 맞이했잖아요. 맞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면서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딱 올라섰고요. 금융 중심지도 런던에서 뉴욕으로 옮겨왔죠. 네, 월스트리트로요. 포드 자동차가 막 대중화되고 재즈와 라디오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물질적 풍요가 폭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전쟁에서도 이기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그토록 내부의 이념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을까요? 아, 바로 그 적색 공포, 레드스퀘어 말입니다. 외부의 실질적인 위협도 없는데 말이죠.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점이 미국의 그 민주주의 구원이라는 사명감 이면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 어떤 얼굴이죠? 그 풍요 속에서 자신들의 이상과는 정반대인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구원이라는 약속이 일종의 바이러스처럼? 그렇죠. 바이러스처럼 미국 사회에 퍼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를 휩쓴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자신들의 비전 전체가 내부에서부터 위협받을 수 있는 어떤 실존적인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가나 사회주의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추방했던 겁니다. 밖으로는 민주주의를 선포하면서 안으로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셈이네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신들의 구원 서사가 유일해야 하는데 다른 서사가 등장하니까 그걸 바이러스처럼 취급했다는 거네요. 반면 같은 시기 소련의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고 들었습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1917년 혁명 이후 1922년까지 정말 끔찍한 내전을 겪거든요. 백군과 적군으로 나뉘어서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4개국이 백군을 지원하면서 군대를 파견했어요. 잠깐만요.
윌슨이 민족 자결을 외쳤다면서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했다는 건 명백한 모순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윌슨의 그 이상주의는 적어도 볼셰비즘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거죠. 아, 연합국의 개입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산주의 혁명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경험이 신생혁명국가 소련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어떤 트라우마죠?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는 이른바 자본주의적 포위라는 편집증적인 안보관이 그냥 뼈에 새겨진 거죠. 결국 세계 혁명 시도도 실패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채로 생존투쟁을 벌여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해보면 1920년대에 미국은 풍요 속의 불안을, 소련은 고립 속의 트라우마를 이걸 각각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워나간 거군요. 네, 골이 점점 깊어진 거죠. 이렇게 서로를 향한 불신과 공포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 모든 걸 일시적으로 멈춰 세운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럽을 집어삼키고 있던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었죠.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1941년에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하잖아요. 네, 바르바로 사작전. 이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이념적으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던 미국과 소련이 파시즘 타도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손을 잡게 됩니다. 이른바 기묘한 동맹의 탄생이죠. 이때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소련을 엄청나게 지원했죠. 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뭐 트럭, 탱크, 전투기는 물론이고 군화랑 통조림까지 보냈으니까요. 와, 하지만 이 무기대여법의 방식을 들여다보면 둘의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빌려준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당장 돈을 받지 않고 일단 무기랑 물자를 제공해서 싸우게 하고 전쟁 끝나고 돌려받거나 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애라기보다는 철저한 계산이었군요. 그렇죠. 파시즘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지원이었을 뿐, 이념적 동지애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도 양측은 서로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 계획을 소련에게 철저히 비밀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불신의 가장 큰 증거죠. 야, 정말 아슬아슬한 동맹이었네요. 네, 그야말로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잠시만요. 아, 네.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침내 이 기묘한 동맹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모든 것이 끝난 폐허 위에서 두 초강대국은 전혀 다른 미래를 그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떤 평화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거죠. 미국의 청사진은 명확했죠. 네, 윌슨의 비전을 계승한 것이었는데요. 국제연합 UN을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고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거였죠.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는 개방된 세계를 만들겠다. 바로 그거죠. 반면에 소련의 청사진은 훨씬 더 생존 본능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소련은 나폴레옹한테도 히틀러한테도 침공당했던 그 역사적 트라우마가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다시는 서쪽으로부터 침공당하지 않도록 국경에 거대한 안보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버퍼존이요? 네,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해방시킨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의 친소련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미국이 구상한 개방된 세계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닫힌 세력권의 개념이었네요. 완벽하게 충돌하는 비전이었죠. 얄타 회담이나 포츠담 회담에서 루스벨트나 트루먼이 스탈린에게 동유럽의 자유선거를 계속 약속받으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비전의 충돌 때문이었겠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에게 자유선거라는 건 그냥 서방의 스파이랑 자본가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통로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그래서 서방 지도자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동유럽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착착 진행했던 거죠. 서방의 시각에서는 이건 명백한 약속 위반이자 팽창주의적 야욕으로 보였겠네요. 당연하죠. 마침내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선언을 하죠. 발트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유럽 대륙의 철의 망막, 아이런 커튼, 이들이 오졌다. 네, 그 순간 전시동맹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이걸 전부 종합해보면 결국 냉전은 뭐랄까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단순히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오해나 이익 다툼 이런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네. 1917년 혁명 직후의 군사 개입부터 시작해서 20년대의 상호 비방, 2차 대전 중의 불신까지 수십 년간 쌓여온 상호 불신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을 구원하겠다던 그 두 개의 비전,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이상과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집단주의를 내세운 소련의 이상이 애초에 타협 자체가 불가능한 가치였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전쟁, 핫워가 끝난 자리에 이제는 서로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핵무기 경쟁과 제3세계에서의 대리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냉전, 콜드워가 시작된 거군요. 네, 인류는 이후 약 45년간 이 두 거인의 이념 대결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강대국의 충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윌슨의 이상주의나 레닌의 혁명 대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그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어떻게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면 20세기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연 이념이라는 거대 서사가 아닌 냉정한 현실 정치가 더 나은 평화를 가져왔을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인들의 거래,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은 어떻게 냉전을 만들었나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정말 거대한 불길 속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 탄생했죠? 네, 맞아요. 영국의 제국주의자 처칠, 미국의 자본가 루스벨트, 그리고 소련의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 이 세 사람은 이념부터 가치관까지 모든 게 달랐는데 나치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물리치려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이었죠. 인류를 구한 영웅들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 승리의 축배를 들자마자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냉전의 주인공들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이 거인들의 계산과 거래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어쩌면 이 냉전이라는 게 거대한 이념의 충돌이 아니라 어쩌면 병들고 지친 세 남자의 깊은 불신과 오판에서 시작된 건 아니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그 세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서 시작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럼 먼저 이 동맹이 대체 얼마나 어색한 조합이었는지부터 짚어보죠.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는 정말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한 팀으로 묶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히틀러라는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 위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로를 그냥 체제적 위협으로 여기던 그야말로 철천 원수였죠. 네네. 처칠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를 거의 질병처럼 혐오했어요. 하지만 그는 나치즘을 인류 문명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당장 눈앞에 닥친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본 겁니다. 아, 우선순위가 달랐던 거군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악마와 협정이라도 맺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처칠한테는 다른 건 다 둘째 문제였어요. 일단 독일부터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대영 제국이 강대국으로 남는 게 중요했던 거죠. 위스벨트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처칠보다는 좀 더 이상주의적인 면모가 있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그랬지만 사실 루스벨트는 굉장히 철저한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독일과 일본, 즉 추축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는 거였어요. 오직 그거 하나. 네. 그러려면 동부전선에서 독일군 주력 부대에 발을 묶고 말 그대로 피를 강물처럼 흘리면서 버티고 있는 소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루스벨트는 특유의 자신감으로 엉클 조우라고 부르면서 스탈린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전쟁에서 이탈하지 않게 붙잡아두는 게 그게 최우선 과제였던 셈입니다. 스탈린의 입장은 가장 명확했겠네요. 독일의 침공으로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스탈린에게 이 동맹은 이념이고 보고 그냥 생존, 그 자체였어요. 서방의 막대한 물자 지원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고 동시에 독일의 군세력을 분산시킬 제2전선, 그러니까 아,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서유럽에서 살아온 전투가 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죠. 동부전선에 집중된 독일군의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했으니까요. 결국 생존, 실리, 복수,
라는 각자의 목표가 기적적으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흐름이 연합국 쪽으로 점점 기울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겠네요. 공동의 적이 사라져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죠. 공동의 위협이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잠재워뒀던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각자의 야망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걸 넘어서 전후세계. 네, 전후세계라는 더 큰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걸 놓고 협상을 시작해야만 했죠. 그 거대한 체스 게임의 첫 무대가 바로 얄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거인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얄타 회담이죠. 1945년 2월 흑해 연안의 휴양지에서 열렸는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겉으로는 승리를 눈앞에 둔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속내를 감춘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루스벨트의 건강 상태였는데요. 당시 그는 죽음을 불과 2달 앞두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어쩌면 안정적인 전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 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이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서 향후 세계의 운명을 가를 두 가지 결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거래는 역시 가장 큰 문제였던 독일과 동유럽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겠죠? 네, 합의 내용이 뭐였나요? 표면적인 합의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패전한 독일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넷이서 분할 점령하고 나치로부터 해방된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정부 수립을 돕기로 약속했죠. 잠깐만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는 문구를 썼다고요. 스탈린 같은 인물을 앞에 두고 루스벨트랑 처칠은 정말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건가요? 너무 순진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게 얄타 회담의 비극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 개인의 약속을 믿었던 것 같고 처칠은 의심했지만 소련의 힘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죠. 아, 사실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방은 독일 경제를 빨리 재건해서 유럽 안정의 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스탈린은 독일로부터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뜯어내고 다시는 소련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약화시키길 원했어요. 생각이 완전히 달랐네요. 네. 그리고 동유럽의 그 자유선거 약속 역시 스탈린에게는 그냥 명분에 불과했던 겁니다. 소련의 안보를 위해 친소련 공산주 정부를 세울 일종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명분이요. 그럼 결국 같은 단어를 쓰면서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 거래는 태평양 전쟁에 관한 비밀 약속이었다고요. 이건 유럽 문제가 아닌데 얄타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 작전을 준비하면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미군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참전이 절실했죠. 아, 혼자서는 부담이 너무 컸군요. 네, 스탈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항복고 3개월 내에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극비리에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겠죠. 그 대가가 뭐였나요? 바로 제정 러시아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본에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아, 과거의 복수까지. 네, 구체적으로는 남부 사할린과 쿠릴 열도를 소련이 차지하는 거였죠. 스탈린은 유럽에서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극동 아시아에서 잃었던 제국의 영광까지 되찾으려 했던 겁니다. 결국 얄타 회담의 핵심은 바로 이 깊은 불신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합의예요. 겉으로는 악수를 하고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그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첫 균열이 드러난 곳이 바로 비극의 땅 폴란드였습니다. 얄타의 약속이 어떻게 깨졌는지 폴란드 사례가 극적으로 보여주는군요. 스탈린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였죠. 그렇습니다. 그는 얄타에서의 약속을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소련군이 점령한 폴란드 땅에 자신들의 꼭두각시인 공산주의 정부를 세워버렸습니다. 와, 심지어 소련의 비밀경찰, 훗날 KGB의 전신이 되는 NKVD를 동원해서 폴란드 내에서 활동하던 비공산계 저항군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숙청하기 시작했어요. 자유선거와는 정반대의 길로 간 거죠. 사실 스탈린의 속내는 그전부터 이미 드러나지 않았나요? 1944년 바르샤우가 봉기 때 말이죠.
그 사건은 들을 때마다 정말 냉혹하게 느껴집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건이야말로 스탈린의 계산이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네. 1944년 폴란드 저항군이 수도 바르샤와에서 독일 점령군에 맞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소련의 붉은 군대는 바로 강 건너편까지 진격해 있었어요. 바로 코앞까지요? 네, 폴란드 저항군은 당연히 소련군이 곧 도와주러 올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스탈린은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강 건너에서 봉기가 독일군에 의해 63일 동안 처참하게 진압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같은 연합군인데 자기 편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던 거죠? 네모칸 계산이었죠. 바르샤바 봉기를 주도한 세력은 민족주의 성향의 비공산계 저항군이었습니다. 아,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전후 폴란드를 장악하는 데 방해가 될 세력이었죠. 그는 독일군이 자신을 대신해서 폴란드의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해 주길 기다렸던 겁니다. 그들이 피 흘리며 쓰러진 뒤 약해진 폴란드를 손쉽게 장악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루스벨트와 처칠이 너무 순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명백한 배신 행위가 있었는데도 왜 막지 못했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자유선거를 강제하려면 이미 동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거대한 소련 붉은 군대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으니까요. 아, 또 다른 전쟁을 할 수는 없었다. 네, 나치와의 끔찍한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바로 어제까지의 동맹군과 또 다른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서방 지도자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이때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유럽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회담인 포츠담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얄타와는 불과 5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말이죠. 네, 얄타의 그 멤버들이 정말 대단하긴 했죠. 개성은 강했지만 어쨌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조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멤버가 바뀌다니 뭐랄까 전설적인 밴드가 해체된 느낌입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1945년 7월 독일 베를린 근교의 포츠담에서 열린 회담은 사실상 동맹의 장례식과도 같았습니다. 얄타의 새 거인 중 스탈린만 그대로였죠. 아, 스탈린만 남았군요. 네, 루스벨트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뒤를 이은 하리 트루먼은 루스벨트와는 전혀 다른 훨씬 직설적이고 강경한 인물이었습니다. 또 처칠은 회담 도중 열린 영국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조용한 사회주의자 클레멘트 애틀리로 교체되었어요. 와, 정말 완전히 판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공동의 적이었던 나치 독일이 사라진 회담장은 차가운 의심과 불신만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동맹의 균열이 확정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터지는군요. 첫째는 역시 독일 문제였고요. 네, 독일을 어떻게 관리하고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것인지를 두고 서방과 소련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 점령지에서 독자적으로 배상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사실상 독일 분단의 서막을 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 서독과 동독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 나뉘는 운명이 이때 결정된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원자폭탄이라는 새로운 변수였습니다.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네, 트루먼이 회담 도중 스탈린에게 슬쩍 다가가서 우리가 비상한 파괴력을 지닌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넌지시 알립니다. 네. 트루먼은 이 한마디로 스탈린의 길을 꺾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착각했죠. 일종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 이걸로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반전이요. 스탈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루먼은 그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스탈린은 이미 소련의 스파이들을 통해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 즉 핵 개발 계획을 상세히 보고받고 있었거든요. 와, 그럼 트루먼이 회심의 한 방을 날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스탈린은 속으로 웃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완전한 심리전이었죠. 소름이 돋네요. 트루먼의 말은 그저 스파이들의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시켜준 것에 불과했죠. 이 순간은 노골적인 힘의 과시와 깊은 불신이 동맹을 완전히 끝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스탈린은 미국의 핵 독점에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회담이 끝나자마자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지시합니다. 결국 포츠담은 동맹의 종결점이자 냉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얄타의 위태로운 약속에서 포츠담의 완전한 결별까지 결과는 유럽 대륙의 분단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 서유럽과
소련이 통제하는 공산주의 동유럽으로 명확히 나뉘어졌죠. 마치 거대한 칼로 대륙을 두 동강 낸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한 인물이 바로 처칠입니다. 그 유명한 철의 장막 An Iron Curtain 연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사실 연설보다 조금 앞섭니다. 1945년 5월 포츠담 회담이 열리기 전 트루먼에게 보낸 전문에서 처음 이 표현을 썼어요. 아, 연설이 먼저가 아니었군요. 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소련군 전선 전역에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국경선이 그어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렇죠. 소통도 자유로운 이동도 신뢰도 없는 두 개의 세계로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정치, 군사, 이념적으로 두 세계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대한 장벽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내려온 것이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끈 위대한 동맹은 이념의 차이, 개인적 불신, 그리고 냉혹한 지정학적 계산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네요. 냉전은 어느 한 사람의 결정이나 어느 한 사건으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라는 세 거인이 전쟁의 마지막 순간에 내렸던 여러 전략적 결정들이 쌓이고 뒤얽히면서 나타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였죠. 각자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들이 모여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냉전의 시작은 거대한 이념의 충돌이라기보다는 병들고 지친 세 남자의 깊은 불신과 오판에서 시작된 셈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루즈벨트는 스탈린이라는 한 사람을 너무 믿었고 트루먼은 원자폭탄이라는 무기의 힘을 과신했으며 스탈린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죠. 이 세 가지 믿음과 불신이 전후 세계의 지도를 그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이 맺은 거인들의 거래는 파시즘의 시대를 끝냈지만 그 대가로 다음 세대가 핵무기라는 거대한 칼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말았습니다. 이 거인들이 남긴 불신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 세계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3장 잿더미 위에서 갈라선 유럽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야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945년 총성은 멎었지만 유럽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륙 전체가 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서 있었어요. 잿더미요? 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에서만 4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국경을 넘나드는 난민이 수천만 명에 달했죠.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같은 도시들은 80% 이상이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80%요? 네, 이건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수준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질서, 모든 시스템이 함께 붕괴했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그냥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겠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있었는데 당시 네덜란드 주요 도시의 하루 배급량이 800칼로리 미만이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오늘날 저희가 먹는 든든한 한 끼 식사보다도 적은 양인데 이걸로 하루를 버텨야 했다니 그야말로 거대한 힘의 공백 상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비어버린 그 힘의 공백 속으로 새로운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질서요? 네, 이 혼란을 채울 두 명의 거인이 무대 위로 등장한 겁니다. 한 명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전쟁 피해를 전혀 입지 않고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된 미국,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소련이겠군요. 그렇죠. 국토는 황폐화됐지만 유럽 대륙을 뒤덮은 거대한 붉은 군대를 앞세운 소련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 두 세력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미국은 저 멀리서 달러를 약속하는 추상적인 힘이었다면 그렇죠. 소련은 당장 내 집 문 앞까지 탱크를 몰고 온 구체적인 공포였던 셈이네요. 실제로 1945년 유럽 대륙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군사력은 소련의 붉은 군대뿐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련은 왜 그렇게 동유럽 국가들을 소나기에 넣으려고 했을까? 그 배경에는 아주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트라우마요? 네, 바로 서쪽으로부터 시작된 두 번의 끔찍한 침략 전쟁,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침공 경험입니다. 아, 그 기억이 스탈린의 모든 정책 결정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는 거군요. 근데 조금 의아한 건 1945년의 소련은 전쟁에서 이긴 승전국이고 붉은 군대는 유럽 최강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도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렇게까지 미래 정책을 지배했다는 게 조금 놀랍게 들리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스탈린이라는 인물의 그 편집증적인 성격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이 결합되면서 안보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 그에게 동유럽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서쪽에서 총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일종의 인간 방패이자 완충지대였던 거죠. 완충지대요. 네, 이 완충지대를 확실히 확보하고 동시에 공산주의 이념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소련의 모든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련이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뭐랄까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었죠. 크게 두 가지 공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노골적이고 단순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무력에 의한 장악입니다. 말 그대로 군대의 힘을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폴란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정확합니다. 전쟁 기간 내내 런던에서 활동하던 폴란드 망명 정부가 있었지만 소련은 이걸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붉은 군대의 비호 아래 폴란드인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서 루블린 위원회라는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고 결국 폴란드의 권력을 통째로 넘겨버렸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거기도요? 네, 붉은 군대가 주둔한 상황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내무부와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아주 직설적이군요. 그럼 두 번째 공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 두 번째 공식이 훨씬 더 교묘하고 흥미롭습니다. 바로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살라미 전술이요? 먹는 살라미 소시지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커다란 살라미 소시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통째로 뺏으려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그렇겠죠. 대신 아주 얇게 한 조각씩 야금야금 썰어 먹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소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독재만 남게 되는 아주 교묘한 수법이죠. 와, 듣기만 해도 오싹한데요. 이 전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헝가리의 사례가 이 살라미 전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요? 네, 1945년 헝가리에서 총선거가 열렸는데 공산당이 고작 17%의 표를 얻으면서 참패합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죠. 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압력을 등에 업고 연립정부에 참여한 뒤에 딱 하나의 자리를 요구해요. 바로 경찰력을 통제하는 내무부 장관 자리였죠. 아, 모든 권력의 핵심인 폭력기구를 손에 넣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내무부 장관직을 이용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죠. 경찰력을 동원해서 최대 정당이었던 소지주당 지도자들에게 있지도 않은 반역 음모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숙청하고요. 와, 그 다음 조각은 언론을 통제하고 그 다음 조각은 다른 야당들을 와해시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들을 살라미 잘라내듯 하나씩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간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공산당만 남게 되고 헝가리는 완벽한 일당 독재 국가가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방 세계가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곳이 있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바로 중부 유럽 최후의 민주주의 보루, 체코슬로바키아였죠. 네, 체코슬로바키아는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양차 대전 사이에도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전통이 있었고 공산당의 힘도 다른 나라들처럼 압도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 체코슬로바키아까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희망도 네, 하지만 그 마지막 희망은 1948년 2월 공산당의 쿠데타로 무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쿠데타였군요. 이번엔 살라미 전술이 아니고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공산당이 장악한 경찰력과 노동자 민병대를 동원해서 수도 프라하를 점령하고 정부를 마비시켰죠. 그리고 비공산당 출신 강요들을 모두 축출하고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아, 외무장관이었던 얀 마사리크가 의문의 추락사로 발견된 사건은 이 쿠데타의 비극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비극은 그저 한 나라의 일만이 아니었겠네요. 이 사건은 저 대서양 건너편 미국을 완전히 깨우는 결정적인 알람 소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사태는 미국의 정책을 180도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죠.
지금까지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만 해도 전쟁이 끝나면 소련과 협력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하지만 스탈린의 노골적인 팽창 정책과 체코슬로바키아 쿠데타를 보면서 그 기대가 순진한 망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협력이 물 건너갔다면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게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후 40년간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봉쇄, 컨테인먼트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공산주의라는 전염병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현재의 경계선 안에 가두겠다는 구상이었죠. 그 봉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 정책으로 만든 첫 번째 조치가 있었을 텐데요. 네, 바로 1947년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당시 공산반군의 저항으로 공산화될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와 터키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죠. 아, 그 두 나라요? 네, 그때까지 두 나라를 지원하던 영국이 재정난으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미국에 SOS를 친 겁니다. 여기서 트루먼이 그 역사적인 선언을 하죠. 무장한 소수나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민들을 돕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사실상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네요. 맞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그리스와 터키에 4억 달러의 긴급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요청하면서 봉쇄 정책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죠. 군사적, 정치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왜죠? 당시 유럽의 경제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모든 산업 기반은 파괴된 상태였죠. 이런 절망과 혼란은 공산주의가 자라나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였다는 거네요. 군대로 공산주의를 막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것이 미국의 두 번째 반격 카드,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이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딴 이 계획의 핵심은 가난과 혼란이야말로 공산주의의 가장 큰 아군이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한 대규모 원조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총 13조억 달러에 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당시 돈이라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대략 1,70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700억 달러요? 네, 이건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어요.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해서 중산층을 복원시키고 사회 안정을 되찾게 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발붙일 틈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고도의 전략적 투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미국이 이 엄청난 원조 계획을 서유럽뿐만 아니라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동유럽, 심지어 소련에게까지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스탈린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역사는 정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를 달러를 앞세운 미국 제국주의의 계략이라며 단칼에 거부하죠. 마샬 플랜을 받아들이는 순간 동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고 결국 소련의 통제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 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이미 영향권에 들어온 동유럽 위성 국가들의 참여마저 강제로 금지시켰습니다. 바로 그 거절당한 손길이 유럽의 완전한 분단을 결정짓는 순간이 된 거군요. 경제 재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한쪽은 비국의 손을 잡았고 다른 한쪽은 소련의 압력에 의해서 그 손을 뿌리쳐야만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스탈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마샬 플랜에 대항하기 위해서 1947년에 코민포럼이라는 기구를 창설합니다. 코민포럼이요? 명분은 각국 공산당의 정보 교환이었지만 실상은 동유럽 공산당에 대한 모스크바의 지시체계를 공식화하고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죠. 코민포럼 창설 연설에서 소련 대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이란 없다.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와, 선언을 해버렸군요. 네, 더 이상 독자적인 노선은 없으며
모든 공산당은 모스크바의 지시에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거죠. 결국 1940년 윈스턴 철칠이 예언했던 그대로네요. 발트해의 슈체친에서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 네, 맞습니다. 하나의 대륙에 두 개의 세계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럽은 미국의 지원 아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재건했고, 동유럽은 소련의 통제 아래 계획 경제와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실험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 텐션이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시작된 공포와 생존의 드라마는 이후 4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할 총성 없는 전쟁, 즉 냉전의 서막이었던 셈이죠. 네, 여기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흔히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대결로 설명되곤 합니다. 하지만 양측의 행동, 즉 세력권을 만들고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과연 이것이 순수한 이념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이념의 옷을 입었을 뿐인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 온 전통적인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이었을까요?